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비문학 두 개를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비문학 접근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는지 항상 얘기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비문학을 보시면 처음에 항상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은 정답이 어디에 있다? 항상 지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갖고 비문학을 풀 때는 어떤 마인드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나는 바보다. 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백지로 만든 다음에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푸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도 비문학에 언급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답이 아니니까 그거 꼭 유의하시고요. 선생님이 나름 이걸 지금 정리하면서 수업을 할 텐데 지금 이거 패드를 선생님이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필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비문학을 먼저 풀 때는 항상 얘기했었죠. 지문보다 뭐 먼저 봐라? 문제를 먼저 봐라. 자, 그럼 문제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문제를 봤더니, 근데 문제를 다 보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들 발문이죠, 발문. 발문을 먼저 보고 밑에 선지를 1, 2, 3, 4로 읽을지 말지 고민하라 그랬어요. 근데 읽을 때도 핵심 단어만 기억하라 그랬죠. 봤더니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말은 한마디로 한 개는 적절한데 네 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일 때는 꼭 읽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선지만 봤을 때 읽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근데 밑에 봤더니 기존의 이론을 비판한 새로운 이론을 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정 학자가 주장한 이론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등등. 보면은 사실은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뭐예요? 맞아요.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글의 전개 방식은 글을 다 읽은 다음에 풀어도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굳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 볼게요. 보니까 뭐래요? 기존 이론 비판하고 새로운 이론을 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정 학자가 주장한 이론의 변천 과정 여러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상반된 이론을 제시한 후 두 이론을 절충한 새로운 이론, 한마디로 두 개 서로 반대되는 정반 합의 원리로 글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 그다음 반대 거 이걸 절충하고 있다. 그다음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 어떤 한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제시했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 특정 학자 자신 이론에 제기된 문제점을 수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갖고 있다. 어떤 한 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점 하나 수용하는 과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네요. 사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17번 보기는 프레게의 이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다. 우리 프레게 이론 지금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18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자, 그 말은 윗글을 읽지 않으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28번도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문 읽고 나서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문제를 먼저 읽는 이유 뭐야, 여러분들? 비문학을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9번 볼까요? 윗글을 참고할 때 의미 지칭을 해서 윗글을 참고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것도 우리가 지문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 지문은 사실상 다 읽은 다음에 여러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 원래는 다 풀고 나서 복습할 때 여러분들 줄수도 찾고 그다음 뭐 하죠, 여러분들? 각 문단별로 핵심 단어 잡아서 요약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비문학을 두 개 할 거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한번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고 그 근거만 한번 찾아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두 번, 세 번 읽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빠르게 두 번, 세 번 읽지 마세요. 어차피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라? 천천히 읽더라도 꼭꼭 씹어서 한 번에 제대로 이해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기서 오른쪽 보면 이쪽에다가 좀 정리하면서 읽으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언어 철학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을 나타내는 고유 이름은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 표현이다. 자, 한마디 현재 주제는 언어 철학이에요. 언어 철학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을 나타내는 고유 이름은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데 어떻대요? 중요한 역할은 언어 표현이래요. 지금 보니까 주제는 뭐야? 일단 언어 철학이에요. 언어 철학 세워놓고 쓰고 있어서 약간 글씨가 별로네요, 여러분들. 눕혀놓고 써야 되는데 언어 철학.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유 이름 있네요. 고유 이름. 근데 고유 이름 언어와 대상 우리가 말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 그래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 철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이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걸 이름을 지어놓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언어 철학자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중 의미 지칭 이론에 따르면 중요한 단어겠네요, 그렇죠? 의미 지칭 이론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
즉 지체 자체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언어 철학에서 대부분의 언어 철학자들 자, 이 사람들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의미지층 이론이래요. 의미지층 이론. 네, 의미지층 이론에서는 고유 이름이 곧 무엇이다? 고유 이름이 곧 지시체다. 한마디로 이름을 붙이면 그게 그 대상 그 자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금성이라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금성 자체인 것이다. 한마디로 금성이란 이름은 말 그대로 금성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되는 얘기 나오네. 하지만 풀에게는 이러한 자 반대되는 사람 나왔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그럼 반대되는 사람 풀에게입니다. 풀에게 큰 주제는 언어 철학이지만 언어 철학자들과 대다수 언어 철학자들과 풀에게 이론이 다르네요. 그렇죠? 풀에게는 이러한 6페이지군요. 의미지층 이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시체와 뜻을 구분하여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한다. 한마디로 의미지층 이론 어느 정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풀에게 같은 경우 어떻게 했다? 고유 이름을 두 개로 나눴대요. 어떻게? 고유 이름이 그 자체로 지시체로 봤는데 어떻게? 지시체와 그 다음 뜻, 그쵸?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뜻. 먼저 풀에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라는 의미지층 이론의 입장을 따를 경우 발생한 문제를 밝힌다. 다음에 두 문장을 이거 자기가 반박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고 있네. 그렇죠? 샛별은 샛별이다. 샛별은 개밥바라기다. 그럼 개밥바라기 들어보나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 문학 정기수 할 때 보면 황석영 소설에 개밥바라기 별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개밥바라기는 뭐냐면은 개밥바라기별은 금성을 가리킵니다. 왜 개밥바라기 별이냐? 강아지가 밥을 먹고 저녁쯤에 배가 고파서 밥을 발할 때쯤에 뜨는 별이라 해서 금성을 가리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풀에게 의하면 의미지층 이론의 입장에서 1과 2는 동일한 의미를 취한다. 그렇죠. 왜? 샛별도 금성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 개밥별도 금성을 가리키는 거니까 결국엔 두 개는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의미지층 이론에 따르면 밑줄친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두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금성이라는 지시체로 동일하지만 한마디로 샛별도 금성이라는 지시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개밥바라기도 금성이라는 지시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둘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풀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풀에게는 1은 동어 반복, 같은 말을 반복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2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문장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뭐야? 1과 2가 사실상 같은 거잖아. 근데 사람들의 인식하기 어때? 이건 서로 인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지. 만약에 샛별이 개밥바라기 별이라면 사람들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똑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 말 한마디로 두 개가 가리키는 게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인식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유 이름이 지시체 그 자체가 아닌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언어 철학자는 일반적으로 고유 이름이 뭐라 그래서 지시체 그 자체라 그랬죠. 근데 풀에게는 고유 이름은 지시체가 아니라 뭐를 가리킨다? 뜻을 가리킨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주장한다. 즉 풀에게는 샛별은 아침에 뜨는 별이라는 뜻을,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뜨는 별이라는 뜻을 의미하며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동일한 지체인 금성을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라 말한다. 둘 다 지시한 거는 뭐야? 샛별도 금성이고 개밥바라기도 금성이야. 하지만 그 뜻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인 언어 철학자들 의미지층 이론에서는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시체가 곧 뜻이자 그게 곧 언어 그 고유 이름이었는데 풀에게는 고유 이름을 뭐야? 그게 가리키는 대상과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뜻 두 개를 좀 세분해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풀에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가 아니게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야 하고 이게 가장 핵심 구절이겠네요. 구분해야 하고 뜻의 차이로 인해 1과 2가 인식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의 차이로 뭐가 발생한다? 인식적 차이가 발생한다. 차이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쵸? 프레게는 고유 이름에 한정기술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한정기술구도 포함, 여기에 뭐도 포함해야 된다? 포함. 한정기술 뭔지 봐야겠네요. 그럼 또 한정기술구, 뭐 한정되게 기술한 문장이라는 뜻인 것 같죠? 그쵸? 한정기술구란 오직 뭐래요?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조건을 몇 개의 단어나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이다. 예를 들어 프레게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 플라톤의 제자가 여러 명 있지만 가장 유명한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니코마스 윤리학의 저자, 니코마스 윤리학 누가 썼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썼죠? 저자와 같은 한정기술구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유 이름으로 간정한다.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도 고유 이름이지만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다르게 나타났다는 얘기죠. 어떻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 아니면 플라토의 가장 유명한 제자 이렇게 지칭했다는 얘기네요. 좀 장난삼아 예를 들어보자면 신순서하면 선생님을 가리키지만 우송고 국어 선생님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 하면 또 신순서, 이거 좀 농담인가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정기술구도 고유 이름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프레게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와 니코마스 윤리학의 저자는 고유 이름들이며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한정기술구는 뭐와 같은 말이야? 고유 이름 같은 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지시체랑 뜻을 당연히 구분해야겠죠? 고유 이름 같은 거니까 프레게 입장에서는 고유 이름들이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은 다른 뜻을 가진다. 한마디로 니코마스코스 윤리학의 지시체는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하지만 뜻은 좀 다르다는 거야. 뭐랑?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도 지시체는 아리스토텔레스지만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라고 말할 때와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라고 말할 때 뜻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하지만 거기서 오는 의미 전달,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한편 프레게는 특정 지시체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을 뜻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관념이란 이런 뭐냐?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이 있나 봐, 머릿속에. 그쵸?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뭐와 혼동 안 된다, 여러분들? 뜻과 다르다. 관념은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이다. 그럼 관념은 뭐냐? 개인적이야. 개인적이고 뭐야? 내적 이미지야, 내적 이미지. 약간 주관적인가 봐요, 그렇죠? 주관적.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뜻은 뭐란 얘기야? 이거랑 반대되는 내용을 갖고 있죠. 개인적이 아니라 뭔가 공공적일 거고 대중적일 거고 내적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외적 이미지일 거고, 그렇죠?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일 거고 반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반면 뜻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여기에는 그렇죠?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뜻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얘는 뭐야? 공적이고 얘가 뭐를 가능하게 만들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을 갖고 얘기하면 의사소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뜻, 공적을 갖고 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어떻게 나오냐? 만약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고 한다면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의사소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프레게는 언어 표현의 뜻은 개인이 지시체에 대해 갖는 관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결국 프레게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함으로써, 아까 구분했죠,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뭐 했다?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였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언어 철학자들이 얘기한 걸 좀 더 발전시킨 거죠. 그쵸? 반대하면서. 또한 이를 통해 의미 지칭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유니콘과 같이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대상의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무슨 소리야? 의미 지칭 이론에서는 고유 이름이 그 자체 지시체라는 거잖아. 내 이름 유니콘이 뭐죠? 그 흰색 말에 머리 뿔 달린 그 전설 속의 동물이잖아. 존재해야 안 해. 뭐 같은 걸로 용 이런 거 있겠죠, 여러분. 용 존재 안 하잖아. 그쵸?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걸 텐데 의미 지칭에서는 고유 이름이 지시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쵸? 근데 프레게는 지시체와 뜻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자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한 적절한 것은, 자 기존의 이론을 비판한 새로운 이론을 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맞나요 여러분들? 맞죠? 정답 1번이네. 바로 기존 이론 뭐야? 의미 지칭 이론을 비판했지. 누가? 프레게가.
그 다음 자신이 예를 들었어 안 들었어? 뭐 들었죠. 뭐 샛별은 샛별이다. 뭐 샛별은 개밥바르기 별이다. 뭐 유니콘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그쵸? 맞네요. 특정학자 주장 이론의 변천 과정. 뭐 프레게의 얘기는 맞지만 변천 과정은 아니죠. 여러분들. 변천 과정이 뭐야?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 통시도 뭐죠, 여러분들? 통시란 건 시대가 흐르는 게 통시, 여러분들. 같은 시대에서 보는 거. 같은 시대에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거 보는 건 통시가 아니라 공시입니다. 공시. 우리 문법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공시적인 거. 통시는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게 통시고요. 동일한 시점에서 보는 건 공시적인 거. 근데 이거 아니죠. 그렇죠? 상반대 이론을 제시한 후 어떻게 보면 그렇다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좀 반대되니까 언어 철학자들 거랑 프레게랑 그렇죠? 하지만 절충한 건 아니죠. 그렇죠? 절충은 뭐야? 서로 합의 보는 거잖아. 그건 아니잖아.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각 이론은 각 관점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다양한 관점 아니죠, 여러분들? 뭐 이 관점에 대해 뭐 어떤 이론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생각해, A는 이렇게 생각해, B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단점 비교도 아니죠. 특정학자가 자신의 이론에 제기된 문제점. 특정학자가 어떤 이론을 주장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나봐. 그걸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1번이긴 1번, 그렇죠? 쉽게 풀리네. 17번. 보기는 프레게 이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다. 윗글의 A를 참고하여 프레게 입장에서 보기에 A와 C를 설명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아까 16번 같은 문제 사실 글쓰기 논지 전개 방법이라서 안 읽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윗글에 대한 설명 이거는 보통은 옳고 그름을 물어보잖아. 글에 언급돼 있냐 안 돼 있냐. 근데 그때는 미리 읽어봐야 된다 그랬지. 핵심 단어 잡아가지고. 왜냐면은 우리가 지문 읽고 문제 읽으면 어디 있더라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17번처럼 A를 참고해요. 특정 부분을 지정해주죠. 그럼 사실 여러분 글 읽고 나서 거기만 다시 읽는 거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그닥 부담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한번 볼까요 그럼? A 부분이 어디야? 아 여기네요. 아까 뭐 지시체 얘기하면서 내적 이미지 관념 뜻 얘기했던 부분이네. 한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선생님 넘어갈게요. 선생님은 그럼 볼까요? 참고하여 프레게 입장에서 보기에 A씨를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자 우리 가족들은 천문대에 가서 밤하늘에 달을 보았다. 자 밤하늘에 말 그대로 밤에 떠있는 달이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지시체겠지. 지시체지 지시체. 내적 이미지 아니죠. 왜? 내적 이미지는 내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 그리고 아까 내적 이미지랑 같은 게 뭐였죠 여러분들? 선생님 안 써놨구나. 내적 이미지가 사실상 관념이랑 같은 거였죠 여러분들? 그날 우리는 하나의 망원경을 통해 달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우리 가족이 나눈 대화 속 망원경 렌즈에 맺힌 달의 영상은 모두 같았지만 대화를 했대 여러분들. 대화가 가능했다는 얘기는 공적인 말을 했다는 얘기죠.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뭐야 이건? 뜻이겠죠. 뜻. 그러면은 관념도 아니죠. 내적 이미지 관념 같은 말이지? 틀렸고 그쵸? 뜻. 그 다음 그날 망원경의 렌즈를 거쳐 망막에 맺힌 달은 우리 가족에게 서로 다른 추억으로 기록되고 있다. 자 이거는 뭔가 본인의 개인적인 거네 그쵸? 그럼 이거는 뭐 내적 이미지라든지 관념의 말을 써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이거 다 날라갔고 이거 날라갔고 벌써 답 나왔네요 그쵸? 요거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A와 관련된 건 여러분 지문 써줄게요. 지문에서 41번째 줄 찾을 수 있고요. 요거는 44에서 48 여러분 문제 풀 때 한 다음에 이건 복습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복습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 요거는 42에서 어디에 있냐 44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미리 읽어보고 선생님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 정리해봤거든요.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줄수 세운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오늘 찾진 않을 거예요. 18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프레게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시는 바로 적절한 수학 문제네 그쵸? 근데 수학 문제 아니에요. 가끔 과학 문제나 하는데 과학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어 문제입니다. 비록 수학의 삼각형을 이용했지만 지문에 없는 내용은 정답이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풀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런 자꾸 뭐 그림 나오면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가 더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각 꼭지점 뭔지 알죠 여러분들? A, B, C 그쵸? 꼭지점에서 그 대변은 말 그대로 반대되는 쪽의 변형인지 하면 A에서 대변은 여길 거고 B에서의 대변은 여기 A와 C고 그쵸? C의 대변은 A와 B 줄이겠네요. 대변의 중점이 이어진 선을 A, B, C로 할 때 소문자 A, B, C라고 지정했네요 그쵸? A와 B의 교점을 뭐라고 한대요? A와 B의 교점과 B와 C의 교점 똑같이 O네 그쵸? 그 지시체는 O이다. 이걸 O라고 표현했네요. 따라서 O는 A와 B의 교점이다 같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볼까요? 진짜 아는 거 볼까 한번 그럼. 자, 가와 나는 동일한 지체 지칭하나요? 그렇죠? A, B의 교점도 오고 그다음 뭐야?
B와 C의 교점도 오죠. 지시체 동일하죠. 뜻은 다른가요? 다르죠. 왜? 의미가 다르잖아. 아까 누가 얘기했어? 아까 풀에게? 풀에게 얘기했었잖아. 그쵸? 자, 이건 여러분 어디에 찾을 수 있냐? 줄수 써줄게요. 16에서 29에 있습니다. 29. 자, 가와 나는 몇 개의 단어와 기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유 이름으로 볼 수 있겠군. 이거 여러분들 한정기술구 얘기하는 거지. 한정기술구? 한정기술구 잠깐만 찾아볼까? 32에서 37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여기 있다. 나와있네. 그쵸? 한정기술 여기 나와있고 보면 한정기술구는 오직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조건을 몇 개의 단어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 언어 표현이다. 그쵸? 근데 뜻이 다르다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도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지만 뜻은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가서 보면 가와 나는 한정기술구로 얘기하면 몇 개의 단어 구성되는 거 맞죠? 그쵸? 근데 고유 이름이라 그랬지. 한정기술구 뭐라 그랬어? 고유 이름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네 이것도. 이거의 근거는 어디 있냐 여러분들? 32에서 37에 있네요. 32에서 37. 자, 가와 나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다에 대한 개인의 내적 이미지가 일치하기 때문이었고 나와있는 여러분들 내적 이미지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관념 혼자 갖고 있는 거지. 이걸로 의사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 뭐야? 뜻이 공적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가능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건 내적 이미지가 일치하는 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뭐가 일치하는 거야? 뜻이 일치하는 거지. 그쵸? 이것도 찾아보시면 44에서 48에 있습니다. 다에 대한 제시방, 다는 이거 지시체 오를 얘기하는 거죠. 제시방식에는 가와 나뿐만 아니라 A씨의 교점. 그쵸? 한정기술구로 얘기하자면 결국 A와 C의 교점도 뭐야? 요거니까 나타날 수 있겠지. 그쵸? 한정기술구 얘기네 이것도. 이거는 근거가 어딨냐? 26에서 31에 있어요. 라는 오는 오이다라는 문장과 이시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군. 라 오는 A와 B의 교점이다. 아까 그거랑 똑같죠? 금성은 금성이다는 동어 반복이었잖아. 근데 금성은 개밥 빠르게 별이다. 물론 금성도 금성이고 샛별이었죠. 미안해요. 샛별도 금성이었고 개밥 빠르게 별도 금성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다르다 그랬어. 뜻이 다르게 느껴진다 그랬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오이다는 동어 반복이잖아. 근데 그거를 한정기술구를 표현해서 오는 뭐야? A와 B의 교점이다 하면 당연히 인식적 차이가 발생하죠. 그쵸? 왜? 뜻에 의해서 인식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잖아. 아까 지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냐? 29에서 31에 있습니다. 아셨죠?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자, 19번. 윗글을 참고할 때 의미지칭으로 해서 기억을 설명하지 못한 이유. 자, 기억이 뭐였죠? 뭐였냐면 유니콘과 같이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대상의 고유를 의미하는 바. 이거였죠? 왜 설명 못했지, 거기서는? 그 지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설명 없었겠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 말은 뭐야?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 지체이기 때문에 설명 못하는 거였는데 프레기는 뭐야? 고유 이름은 지시체가 있고 뜻으로 나뉜다. 그쵸? 근데 지시체가 같더라도 뜻은 다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건 몇 번이다, 여러분들? 여기네. 3번이래요. 3번. 그쵸? 근거는 4에서 6번째 줄에 네 번째에서 4번째 줄에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으면 여러분들 사실은 선생님이 이렇게 줄수 쓰는 거를 원래는 복습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본문에 5, 10, 15, 20 쓴 다음에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정답도 찾고 오답도 찾아야 돼. 줄수 쓰시고 그다음 뭐 해야 돼? 문단 나눠야 되죠. 문단을 나눈 다음에 문단에서 뭐 해야 돼? 핵심 단어를 찾아서 그다음 그걸 요약한 다음에 마지막에 글 전체를 요약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비문학을 2개 해야 돼서 시간 관계상 그 요약을 못 하는데 한번 시범 삼아 1문단만 해볼게요. 1문단 가보면 1문단이 여기 1, 2, 3, 4, 5 쓰고 6, 7, 8, 9, 10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1문단 딱 쓰고 핵심 단어 찾아야겠지. 그쵸? 핵심 단어 뭘까요? 여기서 핵심 단어 일단 여기서는 고유 이름 핵심 단어일 거고 그쵸? 고유 이름 그 다음에 뭐 의미지 치우는 핵심 단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딨어? 풀에게 핵심 단어가 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봐봐요. 선생님이 그때 보면은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있었잖아. 선택은 뭐였지?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 삭제는 뭐였죠?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만 2개 짧게 하면서 중간중간 삭제하는 거. 그쵸? 일반화는 뭐였어? 머릿속에 맴돌아.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 뭐 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 그 다음 선택, 삭제, 일반화, 그 재구성이죠. 미안해요. 재구성이죠. 일반화는 뭐지? 하위 범주를 상위 범주로 묶어주는 거. 그래서 뭐 딸기, 뭐 사과, 베이스는 뭐야? 과일로 묶어주는 거. 그쵸?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 보면 기존 언어 철학자들과 풀에게 다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고유 이름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고유 이름이 더 큰 핵심 단어라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고유 이름만 얘기하려고 그냥 고유 이름.
그래서 어떻게 저장한다? 고유는 핵심 단어라서 그럼 이 핵심 단어를 핵심 키워드 반드시 넣어서 요약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요약했냐? 고유 이름에 대해서 어때 지금? 언어 철학자들이랑 프레게랑 서로 충돌하고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요약할 거냐 선생님은 고유 이름에 대한 상반된 이론. 조금 더 뭐 친절하게 쓰자라면 기존 언어 철학자. 그럼 이것도 사용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프레게 이렇게 되는 거죠, 프레게.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2문단, 3문단, 4문단 총 이게 6문단이에요.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 되어 있으니까 뭐야? 나는 머릿속에 든 게 없다. 나는 바보 멍청이다. 내 머리는 백지다라는 생각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문을 먼저 보기보다 뭘 먼저 봐라? 문제를 먼저 보라 그랬었죠? 자, 문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시면 발문이 있고 이렇게 선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먼저 알아? 발문 먼저 보라 그랬어. 자,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이거는 뭐 내용에서 있냐 없냐 문제는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범죄인 인도조약의 개념은 무엇인가? 개념이 핵심 단어겠네요.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로는 거절 사유 핵심 단어일 거고, 그다음 뭐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이 핵심 단어일 거고, 응할 의무에 무엇에 의해 발생한 뭐 응할 의무, 그렇죠? 범죄인 인도를 법원이 허가하면 범죄인 신병 언제 인도 이런 게 핵심 단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굳이 그렇게 읽을 건 아닌 것 같아. 그다음 범죄인 인도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이거는 핵심 단어가 있긴 해요. 그렇죠? 잡아놓고서 지문 읽다가 그때 해결하시면 돼요. 물론 독해력 있는 사람들은 쭉 읽고 나서 해결해도 되지만 사실 시간을 좀 절약하려면 그때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자, 범죄 인도 제도는 뭐냐? 근대에 들어 발전한 국제법상 제도이다. 근대에 들어 발전, 그럼 뭐 근대랑 핵심 단어일 것 같고 국제법 제도일 것 같고, 그렇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차이 있다. 인도 제도랑 다른가 봐. 인도 조약. 해외에 있는 범죄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해외에 있는 범죄인. 범세계적인 범죄 인도조의 규정을 기초로 운영됐다. 범세계적, 그렇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사법제도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국가 간 사법제도 상호 신뢰 이런 게 중요한가 봐, 그렇죠? 넘어갈까요? 그다음 뭐야 이거 보기가 있네. 애초에 서로 범죄 인도적 22번 윗글 바탕, 23번 윗글 바탕. 이거는 안 읽어도 되겠네, 그렇죠? 그다음 보시면 이것도 보기는 학습자로 만든 범죄 인도조약의 일부이다. 윗글을 읽은 한마디 이것도 읽지 않아도 되겠네요. 글을 읽고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 25번 기영님의 사전님, 여러분 이거랑 뭐 사자성어 문제, 그 다음에 뭐 유의어 바꾸는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는 사실 비문학 문제긴 하지만 이 지문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를 일단 먼저 해결하고 가야 돼. 사실 이런 문제는 그 지문을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없으면 이거를 먼저 푸셔서 이 문제 점수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알았죠? 선생님은 다 읽고 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문 읽어볼까요? 선생님 이 지문 나름 재밌게 읽었어요. 왜 재밌게 읽었냐면 여러분 혹시 뉴스 봤나 모르겠어요. 그 웰컴 투 비디오라는 그 아동 포르노몰 사이트가 한번 이슈가 된 적 있잖아. 그 엠번방 사건 터지면서 그래서 뭐 미국에서 그 손정 X라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을 보내달라 그랬잖아. 미국에서 처벌하겠다고. 왜 웰컴 투 비디오 그게 뭐 성인 아동물이 뭐 성인 아동물 웃기네. 어린 아동물이 뭐 우리나라 거 말고 외국 것도 많았나 봐요. 미국 것도 있고 막 있었나 봐. 근데 그 사람이 운영자잖아, 우리나라에.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24살인가 되게 어리던데.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아버지가 막 그 국민청원 올려 난리 났었잖아. 왜? 우리 아들 잘못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벌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선생님 그때 보면서 그게 미국에 가면은 거의 한 200년 뭐 300년 나온대요, 징역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많이 나와야 한 4, 5년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사실 심정적으로는 에이 나쁜 놈, 그 미국과 처벌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뭔가 그 나라 간에 뭐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규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걸 읽어보니까 결국에 그 사람 미국 송환 안 됐잖아, 그렇죠? 왜 송환이 안 됐는지 알겠더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심정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읽어보니까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청구한 이유도 알겠고 송환해달라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그걸 거절하고 안 보낸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물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결정은 뭐 판사들이 하는 거지만 선생님 뭐 그걸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 글을 읽음으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범죄인이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 심지어로 범죄자들이 외국으로 많이 도망가잖아, 그렇죠? 힘들다. 이 때문에 그래갖고 뭐 그 맨 처음에 그 뭐야 출국 금지 조치 이런 것도 시행하잖아요. 이 때문에 근대에 들어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를 발전시켰다. 아까 근대에 우리 단어 있었죠. 근대에 들어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를 발전. 선생님 시험지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 텐데 지금 패드라서 이따 한번 풀게요, 여러분들. 근대에 들어서 발전시켰나 봐. 국제법상으로, 그렇죠? 범죄인 인도제도는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이 자국영역, 한마디로 우리나라나 뭐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갔어, 내가 범죄 저지른 건 미국이 자국영이 되는 거겠죠? 근데 미국 사람이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자국영이 되는 거겠죠? 도피해온 경우 그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응해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핵심 단어는 일단 뭐야? 범죄인 인도제도야. 범죄인을 인도하는 제도란 얘기겠죠. 보내는 제도. 범죄인 인도 제도는 서로 범죄인 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얘는 기초가 바로 뭐야? 아이고, 펜 잘못 썼네요. 선생님 미안해요. 잠깐 지울 수 있을까? 지워야지. 얘는 뭐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초란 말을 기초로 씁시다. 범죄인 인도조약. 한마디로 국가 간에 일단 어떤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어야 되나 봐, 그쵸? 인도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범죄인 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상대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대요. 범죄인 인도조약은 주로 양자조약의 형태로 발달하였으면, 한마디로 한 나라가 한 나라에 강제할 수 없고 서로 간에 상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그쵸? 범세계적인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어떤 세계적인 유엔처럼 국제연합기구 그런 게 아니라, 그쵸? 그런 기구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이런 식으로 국가 간에 이렇게 상호가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는 건가 봐요. 하고 성립되지 않고 있다.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서만 상대 국가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어떤 국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해야 할 국제법상 또 한마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악용할 수 있겠네. 사전에 체결되는데, 한마디로 이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으면 그 나라가 보낼 의무 없다는 얘기죠. 한번 내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가나가 우리나라랑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이 안 돼 있어. 그럼 내가 사람을 죽였어. 예를 들어서 그건 좀 너무 심한가? 여기서 사기를 쳤어. 그럼 내가 가나로 도망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나에 요청을 해도 가나는 그거에 응하지 않을 의무가 응할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법을 잘 아는 사람 악용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국제법상 의무는 없다네요. 근데 만약에 국가 간에 미리 상호 조약을 내가 가나에 도망갔지만 가나가 우리나라 이미 그게 체결이 돼 있어.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이 돼 있어. 인도 제도가.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우리나라가 청구를 하면 난 가나에서 잡혀서 인터폴이 잡힌다고 하잖아. 적색 수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송환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마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 아마 체결이 안 된다는 거의 없을 거야. 그렇죠? 범죄인 인도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대요. 이거에 따라, 그러니까 나라마다 서로 나라끼리 맺는 거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나 봐. 그렇죠?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다. 비록 차이는 좀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나름 어떻다? 거의 비슷하다. 국제적으로 공통된 규약이 많다.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국제로 공통하면 완전 똑같다는 생각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비슷하다면 되는데, 비슷하다. 그렇죠? 우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한다. 한마디로 그 인도 조약 처벌 가능한 형기가 일단 있어야 되나 봐. 그렇죠?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가, 청구국은 요청하는 나라죠. 인도를 청구받는 피청구 뭐야? 인도를 요청받는 나라. 그래서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망갔어. 그럼 한국은 청구국이 되는 거고 미국은 피청구국, 당한다라는 거죠. 청구를 피청구국이 되는 거죠. 모두 범죄로 성립.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면 미국에서 범죄여야 된다라는 거. 일단 그 나라 법적으로 성립되고 주로 해당 범죄 형기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만은 인도 대상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뭐야? 내가 미국으로 도망가서 범죄 저지르고 근데 인도 대상 청구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범죄여야 돼. 그리고 미국에서도 범죄여야 돼. 그리고 그 징역이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의 범죄여야 돼. 미국에서도 징역 1년 이상의 범죄여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징역 6개월 이런 거는 범죄인 인도 대상에 청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부합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은 범죄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외국인은 내국인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미국에 도망갔으면
내가 뭐 한국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도 중요하지 않대. 미국 사람도 보낼 수 있고 걔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르고 지네 나라로 도망갈 수 있잖아. 그래도 보낼 수 있고. 한국 사람이 내가 미국에 도망갈 수 있잖아. 그래도 나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청구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행위를 통해 전달되면 피청구국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여 실제로 범죄인 인도를 할지 결정한다. 아 근데 줘라고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 인도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때 범죄인 인도는 대부분 피청구국의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웰컴 투 비디오 보낼 때도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안 보낸 건가 봐요. 그렇죠?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해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하는 의무가 있다고 해도 피청구국이 청구국의 범죄를 반드시 인도하는 것은 아니다. 뭐야? 이 인도 제도가 이미 있다고 해도 보내줘라고 해서 반드시 보내야 되는 건 또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쵸? 공통된 아까 얘기했지 이거 범세계적 조약 아니라 했잖아. 그쵸? 이거 한번 써놓을게요. 범세계적 조약이 아니었어. 저 글씨가 막 날라가네. 그쵸? 미안합니다. 조약이 아니다. 자, 범죄인 인도 거절 사유로는 뭐가 있어?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로 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와 범죄인 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다. 절대는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의미는 자기들 뜻대로 안 한다는 거죠. 인도제인데 거절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뭐가 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거절. 그다음 또 뭐가 있었죠? 임의적 인도 거절. 이런 글씨 알아볼 수는 있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딱 책상에 딱 이렇게 놓고 이렇게 공책에 쓰면 글씨 더 잘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나도 같이 소통하는 느낌 하고 싶어서 태블릿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쓰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예시를 들고 있네요. 인도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죄를 져서 미국에 갔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 재판에서 이미 나를 재판을 하고 있어. 그럼 거절할 수 있다는 건가 봐요. 그렇죠?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도 헌데요. 한마디로 내가 우리나라 처벌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그때 그 아빠가 이렇게 주장했나 봐. 우리나라 처벌해달라. 왜? 처벌하면 미국에 안 가도 되니까. 처벌을 안 보내도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범죄 인도가 거절된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뭐야? 그러니까 내가 청구를 받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걔가 이미 그 공소시효가 지났어. 그러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참 공소시효라는 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죄를 저질렀는데 일정 기간 안 잡히면 그게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살인죄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 없어졌잖아. 지금 그 문제가 많다 그래갖고. 그렇죠? 근데 뭐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은 그런 걸 판단할 처지는 아니니까 내가. 또한 정치범도 또 아닌 거 보니까 여기 절대적 인도사에 포함되나 봐. 정치범도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가 불어낸다. 정치범도. 여기 봤더니 뭐 여기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 뭐 있어? 정치범도 그렇대. 정치범. 왜 그럴까 볼까요? 정치범이란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데 정치범죄의 판단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인 인도 조약에 정치범죄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뭐라고 하지? 그 외국에 들어간 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단어가 기억 안 나네. 그 정치범들이 보면 어떤 나라에 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보호를 받잖아. 그래서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어쨌든 정치범죄라는 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옳고 그를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정치라는 게 사실 뭐 답은 없잖아요. 사람 그 신념에 따라 다른 거고 관점에 따라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범죄는 안 보내주나 봐. 그렇죠?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는 거는 피청구에서 하게 된다. 한마디로 청구국이 얘 정치범이야 보내줘 하면 피청구에선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확인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대부분의 정치범죄가 일반 형사범죄 성격도 지니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 한마디로 정치범죄가 정치만 연결된 건 아니라는 얘기야. 뭐 경제적 연결돼서 사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범죄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연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천국에서 야 정치범죄 아니야, 얘 경제사범이야 보내줘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쵸? 상대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을 우월할 때 그걸 판단한다. 한마디로 피청구국에서 얘 물론 경제 범죄기도 하지만 그건 정치 범죄가 더 커. 그러니까 이 청구국에서 약간 그 경제사범 얘기는 핑계야. 이런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떤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가 원수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 한마디로 대통령을 죽였다든지 저격했다든지 대통령의 가족을 다치게 한 거, 이거는 정치범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정치범 불인도 대상을 제외되면 정치범 불인도, 정치범 보내지 않는 게 정치범 불인도라고 있나 봐. 그렇죠? 한마디로 정치범죄를 일반적으로 보내지 않지만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보낸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다치게 하는 게 그 정치적인 사유일 수도 있을 수 있잖아. 반대하는 세력에선.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제외되며 이를 뭐라고 한다? 가해 조항이라고 부른다. 이거를 부리는데 이거에 반대되는 게 가해 조항. 그쵸? 가해 조항에 해서 보낸다는 얘기죠. 가해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죠? 그리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 행위 등은 범죄 인도 조약에서 정치 범죄는 이것도 나쁜 거잖아. 그렇죠? 테러한 것도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정치 범죄일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보내준다는 얘기가 잡아서 무조건. 자, 의미적 인도 거절 사유는 범죄인 인도 조약. 절대적 끝났나 봐. 그렇죠? 범죄 인도 조약에 따라 다르다. 자, 이거는 좀 다르대요. 국가마다 다른가 봐. 그렇죠? 우선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한마디로 내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 우리나라 도망갔어. 우리나라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국민일 경우. 그런데 피청구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 자국민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범죄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쵸? 내가 미국에서 범죄 저질렀는데 우리나라 도망갔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야 보호할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에 다수의 범죄 인도 조약에는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범죄 인도를 거절할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 기소당국에 사건을 회부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 한마디로 내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 도망갔어. 우리나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보내지 않을 수 있지만 뭐 해야 돼? 우리나라 사법부에 나의 죄를 심판할 수 있도록 기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또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된 뒤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될 때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인 인권 보호하죠.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이유에서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대상 범죄는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일도 많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에서는 그 마약이 여러분들 사형이래요. 마약이 사형이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범이 사형당하지는 않죠. 그렇죠? 내려서 근데 우리나라 사실 지금 사형 폐지 국가는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법적으로 사형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사형을 하고 있지 않지. 실제 집행하고 있지 않지. 선생님 알기로는 아마 김영삼 정권 이후로 아마 94년 이후인 걸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실상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사형을 할 수 있긴 있어요. 왜? 법적으로 사형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직 폐지 국가는 아니야,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갔어. 근데 마약 밀거래를 했어. 우리나라 도망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보내달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내주면 중국에서 사형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형을 만약 없어졌다 칩시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사형 사유가 아니야. 그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보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 중국에서 야 사형 안 시킬게, 사형까지 안 갈게 하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범죄인이 천국으로 인도되면 인도 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한마디로 얘 이런 범죄가 있어 보내주면 그거에 대면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사실 그거 말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인도 후 새로 저지른 범죄, 사실 잡혀갔는데 뭐 저질 수 있을까? 갔는데 거기서 다른 짓을 했다라는지 피청구기 처벌에 동의. 근데 맨 처음에 인도된 사유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에 내가 미국에 다시 갔어. 미국에서 날 보내달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야 그것도 처벌해도 돼 하면 처벌해도 된다는 얘기죠. 범죄 등은 인도 청구의 사유에 명시되지 않아서 처벌 가능하다. 이를 특정성 원칙, 또 다른 게 나왔네요. 특정성 원칙. 원칙이라고 하며 이 또한 범죄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작전. 인권 보호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줄수 쓰시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복습할 때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지금 바로바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실제 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적절하는 것은 개념 나왔죠, 여러분들? 개념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냐? 6에서 8에서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자, 범죄 인도 거절 사유 되게 많아 했죠? 절대적 인도 거절이랑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되게 많았죠,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많아서 5에서 7 문단이라고 있어요. 문단에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인도 대상 범죄를 규정하기 있었죠. 아까 형기가 1년 이내였고 있었잖아. 그쵸? 이것도 어디 있어? 17에서 23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응하림은 뭐였죠, 여러분들? 국가 간에 사전에 이미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응해야 됐었죠.
자, 이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1에서 20, 10이구나, 12에 있습니다. 자, 범죄인 인도를 법원이 허가하면 범죄인 신병 인도. 그러니까 언제 보내지? 여러분 이거 범죄 보내지 이런 얘기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뭐 6개월 내에 보내야 된다. 1년 이내에 이런 얘기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5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21번. 범죄인 인도 제한 설명을 적절히 하는 것은 근대에 들어 발전한 국제법상 제도. 아까 근대라고 얘기 나왔었죠. 그렇죠? 맞네요. 2에서 3에 있습니다. 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구체 내용 차이 있다. 그쵸? 이게 어떤 국제법상이 아니라 그랬어. 그래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임의적 특히 그 거절사는 정말 다르다 했었죠. 맞고요. 얘는 어디에 있냐? 줄수가 15에서 16에 있네요. 줄수 직접 찾아보세요. 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이거 아까 개념 설명할 때 나왔었지? 맞죠? 3에서 5에 있고요. 3에서 5. 범세계적인 범죄인 인도 조약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는 범세계적이라고 했었나? 아니라 했죠? 각 국가 간에 이루어진다 했어요. 이건 어디에 있어? 그럼 9에서 11에 있네요.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7에서 9에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22, 23은 좀 이따 풀고 딴 거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24번. 보기는 학습자로 만든 범죄인 인도 조약의 일부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바로 적시하는 것은 자, 제4조 피청구군은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니까 뭐야 이거? 이게 아까 뭐였지? 자국민 보호제도, 자국민 불인도였나? 자국민 불인도네. 없으나 재량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다. 자국민인 범죄인이 인도를 국적만을 이유로 거절할 때는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소형의 사건을 회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죄를 저지르고 왔어.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를 자국민을 보호해. 그럼 뭐 해야 돼? 미국이 날 요청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에 나를 기소해야 된다는 거죠. 제4조에는 뭐 읽어볼까? 적절히 아는 거네. 그렇죠? 제4조에는 뭐라고 했냐? 피청구국 하면 피청구국 그 당한 나라가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대비한 규정. 맞죠? 아까 어디 나와 있었냐 이거? 52에서 60에 나와 있네요. 또 지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52에서 60. 제4조는 모두 임의적 인도거절에 해당하는 종이고, 그쵸? 자국민 자국민 불인도는 여러분들 임의적 그 인도거절 사유였습니다. 52에서 65에 나와 있어요. 5조 한번 읽어볼게요. 인도 청구가 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에 해당 범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쵸? 아까 그거 나왔었잖아.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 청구국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사형 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 보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쵸? 보증하면 보낼 수 있다고 했었지. 자, 제5조에는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할 필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이거 틀렸죠 여러분들? 바뀌었잖아. 누가 보증해야 돼? 청구하는 나라가 야 사형 안 시킬게 보내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피청구국이 아니라 청구국이 피청구국에 보증을 해야 보내줄 수 있는 거였죠. 이거는 62에서 65에 있습니다. 62에서 65. 제6조의 내용으로 모아 이 조항 특정성을 5조 이거 먼저 볼까요? 제5조는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아까 보면은 50에서 60에 오시면 이것도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제5조와 6조는 5조 먼저 볼까요? 5조는 범죄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 인권을 보호. 아까 나왔었죠? 이거 어디 있냐? 60에서 70 있습니다. 60에서 70. 6조. 인도되는 범죄인은 피청구에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인도 위에 저지른 범죄, 피청구 처벌에 동일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청구의 처벌을 될 수 없다. 아까 이것도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그럼 제6조에 내는 모아 이 조항은 특정성의 원칙이었지 이것도. 맞고요. 이거 어디 있었냐? 66에서 70에 있어요. 핵심 키워드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제6조는 이걸 보고 또 나왔죠? 60에서 70에 나와 있습니다. 25번 볼까요? 사전임의 적정하는 거. 기억 뭐냐, 여러분들? 범죄 조약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성립. 기관이나 주식 따위를 만들기 위해 성립이 아니고 결성이었죠. 결성. 정답 몇 번이야? 1번이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모르는 거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이거는 결성의 뜻일 겁니다 아마. 성립이 아니라. 그 앞에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에 가완하는 서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A국과 B국 사이의 가상 사례이다. 한마디로 A국과 B국은 서로 뭐 했을 일단? 협약을 A국
B국 뭐했어? 협약 맺었습니다. 협약 맺었어. 가상 사례이다. 22번과 23번 물음에 답하시오. 제3국 국민인 X는 A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질러 자 A라는 나라에서 A라는 나라가 있어요. X. 네, 얘 경제사범이지? 경제사범이야. 근데 제3국 국민을 가면은 C라고 봅시다. C국 사람이야. X는 A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어디로 도망갔어? B로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나쁜 놈이네, 그쵸? 탈주했다. A국은 B국의 X에 대한 범죄 인도를 청구했어. 그래서 청구했어. 그럼 얘네는 청구국이 되는 거고. 아이고 잘못 썼네. 청구국. 얘네는 피청구국이 되는 거죠. 그쵸? B는 B국 법원은 X의 범죄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판단해서 보냈나 봐요. 그쵸? X의 인도를 허가하기로 그래서 뭐 했어? 얘를 보냈습니다. 범죄 인도에서 보냈어. 그쵸?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A국 정부에 반대하는 A국 국민 Y가 이거 이번엔 나상어요. 나에서는 마찬가지로 A국이 있는데 Y란 놈이 있어. 얘는 정부를 전복이니까 정치사범이네. 근데 얘 국적은 어디야? A국이야. 뭐 자기 나라에서 정치사범이겠죠. 그쵸? 정보관을 활동하라로 A국의 무인 공공시설물 파손하려다 발각된 뒤 어디로 도망갔어? 또 마찬가지로 B로 도망갔어요. B로 도망갔습니다. 도피했고 A국은 B국의 Y에 대한 범죄 인도를 청구했다. 또 한마디 얘가 청구국이고 또 국이라 썼네. 미안해요. 얘가 피청구국이죠. 그쵸? 발각된 뒤 B로 도피했고 A국은 B국에 대한 Y에 대한 범죄 인도를 청구했다.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인도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인도해야 되는 애인가봐. 그쵸? 그거 보내려고 했어. 근데 해당 사건의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범죄로서의 성격을 검토한 후 아까 이거 두 개 사실 정치범죄가 형사 이런 거 서로 같이 연결돼서 간다고 했잖아요. 검토하는 이를 바탕 인도를 불허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형사범죄 성격보다는 정치범죄 성격이 더 컸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정치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는 보냈지만 얘는 보내지 않았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쵸? 한번 해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가와나를 이해한 것 적절하는 것은 A국과 B국의 법률에서는 X와 Y의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둘 다 여기 보면 B도 범죄 인도 대상 해당되고 보냈다는 얘기는 그게 서로 협약이 돼 있어야 보내는 거고 서로 죄가 맞아야 보낼 수 있는 거잖아. 한 나라에서 죄가 아니 못 보내는 거잖아. 근데 B국도 죄라고 판단을 했지만 안 보낸 것 뿐이죠. 그쵸? 그거 맞는 거고. 그쵸? 그 다음 A국과 B국 간의 범죄 인도 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이건 뭐였어? 자기 나라 사람 보호하는 거였죠.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에 적용 대상이 되죠. 그쵸? X는 제3국 C국이니까 애초에 B에 가봤자 B 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자국민이 그게 안 되고 Y 같은 경우 A국 사람인데 B국 도망갔잖아. 근데 B 나라에서 Y는 A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해줄 이유가 없지. 자국민이 아니니까 적용되지 않는 거 맞죠. 그쵸? 자, Y의 행위는 X의 행위와 달리 범죄인 인도 조약상 B국이 범죄 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 거주자에 해당할 것이다. 왜? 정치 범죄잖아. 절대 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거 맞고 X는 Y와 달리 B국과 범죄 인도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의 국민이지만 그쵸? X는 Y와 달리 얘 C국이었으니까 B국은 X, Y 모두에 대해 A국 범죄 인도 조약에 의하여 질 것이다. 그쵸? 왜 상관없어? 왜? A, B는 이미 협약을 맺었죠. 그리고 아까 우리 지문해 보시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그쵸? 협약을 미리 맺었냐 안 맺었냐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당연히 응해야 할 의무를 지겠죠. 그쵸? 이것도 보면 이건 굳이 쓰자면 11에서 12, 22에서 23에 나와 있어 여러분들. 자,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해 X와 Y가 인도 청구 전에 이미 B국에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쵸? B국은 X와 Y의 처벌 위해 그 신병을 모두 A국으로 인도해야 돼? 아니죠 여러분들? 왜? 중복 처벌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미 처벌 받아서 인도한다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2번은 6문단에 있고요. 써줄게요. 얘는 어디에 있어? 5문단에 있어. 5문단. 왜? 뭐가 안 돼서? 중복 처벌이 안 되게 해서. 그쵸? 정답 몇 번이야? 5번이면 생각보다 쉬워요 이것도. 그쵸? 5번입니다. 그 다음 넘어볼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나에 대해 가장 적절할 수 있는 것은 정치사범 얘기 여기 하는 거네. A국 법원이
비국법원 대신에 Y행위가 정치범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군. 아니죠. 정치범죄 누가 결정해? B가 결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고. 비국법원은 Y행위가 일반 형사의 범죄 성격보다 정치범죄로 성격하면 그쵸? 그래서 뭐 한 거야? 정치사범을 생각하고 안 보낸 건 정답 몇 번이야? 쉽게 나오는 2번이네. 그쵸? 자 3번 A국은 범죄 인도를 청구하면서 Y행위가 가해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Y심의 A국 인도에 뭔 소리야 이거? 가해조항이 뭐였더라 얘들아? 가해조항이 사람 죽이는 그 가족 그 국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신체를 해야 하는 게 가해 조항이었죠. 근데 얘가 뭐 딱히 공공기관 부실했지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 가해 조항 적용을 받을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이걸 주장할 리도 없고, 그렇죠? 애고 인도는. 그다음 비국법원은 대부분의 범죄 인도 조약에 명시된 정치 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Y행의 정치성의 판단. 여러분 대부분 인도 조약에 명시된 거 아니죠? 범세계적인 거 없다 그랬어. 서로 국가 간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틀렸고. 여기다 한번 근거 써볼까요? 2번은 여기 6문단에 있고요. 6문단 선생님 다 써놨는데 이거 안 써줬네. 3번은 48에서 49에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9에서 10일에 있어요. 자, 비국법원은 Y의 행위가 무고한 불특정 다수는 테러 행위가 아니므로, 테러 행위 아니긴 하죠. 그렇죠?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러분 불인도 대상 제한 뭐 하는 거야? 정치범이 아니라 봐서 보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인도 대상에서 제한 게 아니라 포함했기 때문에 안 보낸 거죠. 얘는 정답이 몇 번이야? 그럼 얘는 어디 있어? 근거가 47에서 50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다 풀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근거 찾으시고 뭐 해야 돼? 각 문단별로 꼭 뭐 해야 돼요? 항상 선생님 하듯이. 그리고 또 하나만 해보자라면 봅시다. 하나만 해봅시다. 핵심 단어 찾으세요, 그렇죠? 1문단 핵심 단어는 뭘까요? 범죄 인도제 이런 걸 거고, 그쵸? 이런 거 핵심 단어 찾고 반드시 이걸 넣어서 요약하는 습관을 기르고, 각 문단 하나하나 요약하면 뭐 해야 돼? 글 전체를 요약하는 습관도 기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비문학 2개 이렇게 풀었고, 여러분들 남은 기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혹시 이 수업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문학 2개를 좀 나가려다 보니까 1시간 내에 나가려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선생님 근거를 써줬잖아요. 여러분들 직접 줄술 써보고 하나하나 파악해 보시면 아, 선생님이 여기서 근거를 찾았구나, 아 나도 여기서 찾았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수능 끝나는 다음날 금요일날 만나도록 합시다.